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뉴스비평 1407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오창희 인권연대 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또 YTN 지난주 금요일 날 주총에서 사회이사가 됐고요. 네. 네. 그다음에 저희는 이사회를 좀 개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네. 한 달에 한 번 또는 가끔 모여서 뒷방 늙은이처럼 보고만 받지 말고 좀 역동적으로 일하자. 그래서 거버넌스 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제가 위원장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노조하고 노사 갈등이 많으니까 거기가 네네. 특히 민영화 이후에 더 많고 그 전에 지금 언론노조 YTN 본부에서는 지부에서는 우리 오창희 국장 이사님 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고 있더라고요. 유진 부역자 뭐 진보의 탈을 그러니까 노조는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뭐예요? 유진 퇴출입니다. 아, 퇴출돼야 될 그 오나의 네. 사실은 생명줄을 연결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있다. 가서 산소호흡기를 대줬다 이런. 아, 근데 궁금한 게 네. 만약에 오창희 국장 등이 이사로 안 갔으면 네. 유진이 그야말로 이제 자연사 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지난번 부분이 1심 있어요. 판결이 방통위 2인 체제의 결정을 묻는 거예요. 그건 방통위가 2인 체제, 지금 방미통이 2인 체제로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라고 그렇죠. 한 건데. 네, KBS도 그렇게 나왔고, 네네. 네. 근데 그거 하고. EBS도 그렇게 나왔고, 네, 그거 하고. 네. 지금 유진이 40%의 대주주로서의 지위는 또 별개거든요. 상법상 사실은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건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대법원까지 갈 거고. 그럼 박미통위가 그걸 가지고 만약 취소를 하게 되면 뭐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라 이런 결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유진은 그럼 네 알겠습니다 매각 뭐 이런 게 아니라 가처분 신청 내고 소송하고 민사하겠죠. 네. 그거 가지고 또 3심까지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정권 임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터치를 지금도 안할수 YTN이 없으니까. 엉망진창이고 국민들 입장에서 도대체 특종 하나 없는 보도 전문 채널이 뭐냐 이런 비난이 많은데 그다음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노정면 의원은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YTN 주식 사줘라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면 배임되죠. 저쪽은 배임이고 예를 마사회는 배임이 되고 대통령은 직권 남용이 되거든요. 어느 기업도 못 나섭니다. 또 하나 문제가 유진이 YTN 기업 주식을 살 때 되게 비싸게 샀어요. 싸게 샀으면은 네. 오히려 공기업을 배임으로 물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 1,000억이면 살 거를 네. 3,200억이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증자를 해가지고 지금 30%가 40%가 됐거든요. 네.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저는 딴 건 아니고 제가 뭐 YTN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 없으니까 나가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소중하다. 방송이란 공공재이기 때문에.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으니 당장이라도 어떻게 좀 너무 망가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해 충돌이 많네요. 하여튼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요. 여하튼 기본적으로 이제 노조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럼 네. 이제 난데없이 그 부적격한 이제 자본이라고 판단되는 여겨지는 자들이 지금 공공의 영역에 중요한 YTN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명확한 대안 없이 비판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간에 욕먹을 자리 가셨으니까 욕을 드시더라도 우리가 가시적으로 YTN이 좀 그나마 방송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애를 쓰셔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은 네. 뭐 한 6개월 후라도 네네. YTN 봤어? 지금은 고발 뉴스 봤어 이거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YTN 봤어? YTN 이렇게 나왔어. 뭐라고 하나의 기준이 되어주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YTN이 국민들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허재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왜냐면 우리 YTN 얘기를 우리 길게 이어갈 만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청와대 지금 얘기도 하기도 벅차니까. 자, 특종 기자 허 기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선배님 네. 월요일 날 제 주식 계좌 걱정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 엄청 네. 허재현 기자가 막 얼굴이 사실은 우리가 사적인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 무슨 얘기했습니까? 대통령님만 믿고 그럼. 버텨보겠다. 그렇지. 오늘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내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꼭지점에서 삼성전자 아니 근데 들어간. 제 경험이 진짜 네. 소중한 게 뭐냐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처럼 주식 계좌를 열어본 국민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요, 대통령 많죠. 이재명 정부 믿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음. 저 개인의 경험이라기보단 오늘 많은 국민들의 표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네. 네 자, 감사합니다. 조승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두 분처럼 좀 축하받을 일은 없지만 또 고발 뉴스 여러분과 함께하는 게 가장 기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만우절문 아니면 멘트를 일부러 자, 속보. 와. 네, 홍명보 감독 경질, 이정효 감독 국가대표팀 김 선임. 정말 만우절 기사였습니다. 예? 진짜요? 네, 만우절 기사. 정말? 참. 자, 왜냐면 너무 원래 빨리 찢었다.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로이터 같은 데서도 AP 같은 데서도 만우절 기사를 출고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시죠? 네, 맞아요. 옛날 우리 막 텔렉스로 네, 뉴스 나오던 시절에는 그런 약간의 로맨스, 로망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 지금 이제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죠. 그래. 여러분들 실망. 만우절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뉴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나는 요거 만우절 가짜 뉴스라도 좋으니까 정말 요런 뉴스 봤으면 이거는 좋겠다. 정말 제가 인권 운동하는 입장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인권 운동가 빼고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냥 급서 급사. 네. 네.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좀 재밌는 뉴스를 나 기대해. 윤석열 사형 선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죽음을 봐라.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선고 일자도 아닌데 그런 얘기 나오면 어떻게 오늘자로. 자기 개인사라도. 네. 네. 뭐가 있을까요? 노승의 결혼. 네. 자, 씁쓸하네요. 네. 자, 하루만이라도 좀 우리가 좀 좋은 뉴스들 더 많이 기대하는 마음인데요. 사실 오늘 청와대에서도 또 가짜 뉴스 단속에 막 들어왔어요. 이건 우리가 국난의 상황이 되면 더더구나 이제 가짜 뉴스들이 횡행합니다. 잠깐만. 근데 선배님도 얘기하셔야죠. 네. 선배가 희망하는 뉴스 만우절도 괜찮으니까. 제발. 나는 글쎄 뭐 이상호 MBC 뉴스 데스크 앵커 선임 아니 뭐 이런 거. 말고 사장. 사장 맞다. 사장이 어울려요. 그게 지금은 연차가 모르셨어요? 그거구나. 네. 모르셨어요? 응? 이미 저는 MBC에서 사장 된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과거형이니까 현재형 사장을 해보자는 거죠. 저는 사장 손님 괜찮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그래서 뭐 북한의 선배 아이, 너무 무역 대표부. 재미없어요. 그런 종자인 걸 이런 식으로 과시하십니까? 우린 누구 죽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혼자 평화주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시려고. 자, 요거는 좀 거짓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뉴스이스. 네, 트럼프 미국 이란과 전쟁 2, 3주 내에 끝내고 떠날 것. 제발. 자, 여태까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CNN이랑 인터뷰한 거 풀리 다 봤는데 자기 원래 목표는 핵무기 갖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그거 달성했고 그리고 또 정권 교체도 이뤘다. 라며 지금 꼭 항상 얘는 이제 주변 그 자기 참모들을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요? 지금은 매우 다른 훨씬 더 합리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있다고 말했다. 여태까지 뭐 전쟁부 장관 같은 놈 있잖아. 얘 때문에 전쟁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합리적인 애들이 좀 들어왔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트럼프 이란 관련 대국민 연설 예고 한국 시간 2일 오전 10시. 내일 아침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네, 요거 정말 와 진짜로. 소위 말하면 전 세계가 지난번 BTS 컴백 공연 때처럼 아마 전 세계가 이 시각을 기다릴 텐데요. 일단 한번 좀 예측을 좀 해볼까요? 저부터 하면 일단 그 호르무즈 상태 저 놔두고 일단 미군 뺀다. 근데 미군을 왜 다 모아놨어 하필이면? 예? 그래서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우리는 철수한다.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란 대통령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공격하지 않는다면 종전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란은 뭐 신정국가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가 있지만 전쟁 과정에서 이란 대통령의 역할이 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에 준한 얘기, 공격을 멈추고 일단 전쟁을 멈추겠다라는 얘기가 내일 오전 10시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여럿이지만 허재영 기자일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주식도 대박 나겠네요. 근데 주식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불확실한 기대를 우리가 물론 죄송합니다. 보장하는 것은 이게 뭐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어찌됐든 간에 이란도 뭔가 네.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뭐 이게 부딪혀야 그렇죠. 소리가 나는데 네네. 이번에는 네. 부딪히고 있어요. 자, 정확한 멘트는 이겁니다. 자, 온건파 대통령이죠. EU 상임의장과의 통화에서 뭐라고 밝혔냐면 침략 재발 방지 보장 시 종전 의지. 종전할 뜻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밝혔기 때문에 과연 침략 재발 방지를 보장해 줄 것인가. 요게 이제 관건인데 글쎄요. 뭔가, 쉽지는 네. 않아 보여요. 보장 안 하더라도 해석하면 되죠. 공격을 멈추겠다. 전쟁은 끝났다라는 건 전쟁을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스스로 밝히듯이. 두 개였죠. 네. 핵. 그다음에 지도부 정권 교체, 교체. 지도부 교체 됐고 네. 핵 시설 다 망가졌고 그러니까 다시 이란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라늄은 아직 확보를 못했잖아. 근데 뭐 그 정도 가지고 계속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리고 어렵고 지금 네. 국내 상황이요. 자, 근데 이제 또 다른 우리가 관심 포인트는 내일 오전 10시 이전에 8시간 반 전에 또 하나의 데드라인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과 미국의 작전 과정에 미국의 하이테크 기업이 도움을 줬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란이 내일 한국 시각으로 마찬가지로 새벽 1시 30분에 18개 회사에 대해서 공격하겠다라고 지금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자, 주요 타겟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그리고 기타 기업으로는 인텔, HP, 오라클, IBM, 델, 팔란티어, 시스코, 보잉, GE, JP 모건. 자, 이게 지금 두바이나 아부다비, 텔아비브 등 중동에 있는 18개 회사의 지사를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일이나 드론을 쓰겠다라고 하는 건데 또는 그냥 사이버 테러, 대규모 디도스 공격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조금 전에 협상과 관련해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밝힌 사람은 온건파 대통령이었고 지금 요 내용은 이란 혁명 수비대 대변인이 밝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이란 내 정부가 단일하게 대오가 의사소통 구조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놀기도 하고 결국 최종적인 것은 또 종교 지도자가 결정하기도 하고 하는 다소간의 이 카오스 상황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강경파인 이란 혁명수비대가 새벽 1시 30분에 모종의 액션을 취할 경우 10시에 있을 트럼프의 발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보면 이란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감을 고조시킨 상태에서 종전을 끌어내려는 것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물론 결과를 봐야 됩니다만 또 하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게 다 민간 기업들인데 네. 물론 민간 기업이라는 게 전시에는 전쟁에도 동원되고 뒷받침이 되긴 하지만 이란 입장에서 민간 기업을 이렇게 대놓고 공격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약간 물음표는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을 직접 겨냥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다국적 기업들 물론 미국 베이스가 많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냥 희망하기에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언급 아닐까 싶습니다. 협상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도 10,000명에 달하는 네. 지상군이 이미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전개가 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그것도 그냥 협상력 높이는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최근에 보면은 뭐 베네수엘라 사태 때도 그렇게 현장까지 갔던 군사력이 그냥 아무 무의로 돌아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하튼 그러네요. 오늘 새벽 1시 네. 반 그리고 내일 근데 아침 이런 10시. 입장에서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네. 엔비디아를 공격할 게 아니라 그 10,000명이 모여 있는 미군들을 공격해야죠 직접적으로. 그러면 그래야 이제 자기 위험도 줄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희망합니다. 협상을 아무도 멈추기 위한 지금 예측이 계기다. 불가능한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오늘 증시 정말 깜짝 놀랄 성과를 내놓았는데요. 경계롭게도 지난번에 한번 또 우리 500 미스터 장? 국힘. 한번 떨어졌을 때 네. 내란당에서 팀당에서 바로 5천 이제 그때 6천으로 가다가 조금 떨어지니까 예, 역시 뭐 거품이었다 그리고 나서 한 이렇게 성명을 냈죠. 30분 뒤인가 예, 그러고 나서 코스피 사이드카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어요. 그냥 급등해가지고 똑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장동혁 증시 폭락 환율 치솟아 이 대통령 대책 있나? 네, 어제 이게 이제 저녁 뉴스를 예. 장식을 했는데, 예? 추경 긴급 재정 명령으로 경제 안 살아나 이 대통령 대책 있나? 대책이 있었습니다. 야. 대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긴급 재정 명령을 비롯한 청와대의 각종 대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약발이 통하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을 비웃듯 오늘 코스피 5,300선 회복하며 급증 출발한 코스피. 예, 하도 갑자기 급등하니까 뉴스 원도 그냥 깜짝 놀라서 급층이라고. 예? 네네. 얼마나 놀랐으면 황기성 기자. 실제로 코스피 여러분들 뭐 그래프 보시면 뿌듯하시고 어제는 내가 못 열어보겠더라니까. 네. 예. 뭐 5천? 478.70. 종가를 이 정도면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그렇죠. 8.44포인트. 네. 엄청납니다. 자, 코스닥도 6%포인트 와. 이상 뛰었습니다. 자, 이게 사실, 물론 뭐 미국에서 이제 종전 기대감이 그렇죠. 반영된 주식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그거에 떴더블 정도 되는 네.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 이재명 정부가 준비한 그런 조치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거네 또 공부 한참 했네 이거 뭔가 한국 세계 국채 지수 편입 세계 시작. 국채 지수 금리 환율 큰 폭 하락. 네 국채 지수가 이게 뭔가 뭐야? 그랬더니 이게 별걸 다 알아야 됩니다. 네 주식이 한 주라도 들어가 있으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네요. 런던 증권거래소 자회사인데요. 여기서 발표하는 채권 지수래요. 그래서 선진 제국들이 다 들어가 있어. 25개 주요국의 국채가 편입돼 있는데 여태까지 대한민국 국채는 여기에 지수에 포함이 안 돼 있었어. 오. 근데 여기에 포함이 되면 이제 우리가 베팅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와. 무려 600억 달러 수준의 신규 자금 투입이 전망이 된다. 그러니까 당장 이게 환이 좋아지는 거지. 외환 시장이. 그리고 요거 어제 또 엊그젠가 통과된 법이 있잖아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RIA로 자금 환류 본격화, 환율 안정 기대. 환류는 되돌아온다는 뜻이고 RIA는 뭔가 봤더니 국내 시장 복귀 계좌. 그러니까 서학 개미님들을 국내 시장으로 다시 유입시키는 계좌를 만든 거야. 이게 법이 통과된 거야. 이 경우에 이제 양도세도 면제가 되는 거야. 엄청난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무려 미국의 주식 보관액이 120억 불 넘게 빠져가지고 환류에 들어왔고 실제로 이 복귀 계좌가 6만 개 이상 지금 돌파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오늘 외환 시장도 여기 보시면은 큰 폭으로 안정됐어요. 자, 어제 정말 졸도할 뻔했습니다. 저는 1,530원 이상 올라가 있어서 1,532원까지. 그런데 급전 직하. 1,506원. 물론 지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당장 아주 위험한 상황은 벗어났다. 복귀 계좌 6만 개가 하루 만에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지금? 법이 어제 통과됐다면? 그런가 본데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요. 이게 통한 거지. 와. 네? 자, 이제 서학개미들이 빠져나가면서 사실은 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우리 기업이 외국에도 투자도 많이 했고 해서 여러 가지 또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늘어났고 서학개미도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 국회에서 재경위원회랑 뭐 정무위원회 다
국힘당 쪽이거든요. 그 상임위가 이상하게 너무 많이 안 열려가지고 이런 중요한 법들이 빨리빨리 통과가 더 빨리 됐었다면 그렇지. 네, 이렇게 혼란을 겪지 않고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다행이지만 더 빨리 통과될 수 있었는데도 국힘당이 너무 상임위를 안 열어가지고 뒤늦게 수습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도 사실은 좀 강조가 돼야 됩니다. 전 어제 저 신현송이죠. 네, 한국은행 후보자의 발언, 총재 후보자. 네, 총재 후보자의 발언도 아주 그렇죠. 일관되게 아니 그 걱정하지 마라 우리 유동성 그 정도 아니고 자, 정확한 멘트로 네. 알려드릴게요. 환율 수준 과도한 우려 불필요, 중동이 최대 리스크. 또 다른 상황에서는 환율 높지만 달러 유동성 상당히 양호. 네. 이런 게 비판을 받더라도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실을 알려주는 것 이게 오늘의 영향을 미치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특장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장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그보다 떳떳을 가까이 상승한 것은 이게 하필이면은 세계 국채지수 편입이 딱 시작한 날이에요. 오늘이. 그리고 RIA가 환류 본격화된 시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더 부목이 되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과거처럼 미국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 그런 와중에 야. 우리 허재원 기자가 네. 삼성전자를 아. 전 재산을 들여서 네. 구매했다는 거. 네. 자, 지금 우리 허재원 기자의 인생에도 드디어 쨍하고 했던 날이 봄이 오고 있어요. 돌아오는 것인가 여러분 네.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네. 한미 협상 후속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한국일보 단독. 네, 해군 핵잠 추진단 5월에 출범시킨다. 승조원 양성, 교육훈련 체계 구축. 자, 요거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단은 장성급이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고 이제 이거 잠깐만 그거 주면 그때 돼요. 그죠 핵 잠수함이 아니고 핵 잠수함 추진 네네. 핵으로 추진해서 가는 그거인 거죠. 이거 자, 이제 그러면 핵잠수함은 어떻게 만들어? 핵 추진은. 하나 필리조선소, 마스가 첫 수주, 미 해군 함정 밑그림 그린다. 네, 해군 함정과 관련돼서 그냥 함정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십을 아예 그냥 군수 지원함의 개념 설계부터 매다 맞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조를 하더라도 결국 우리 기업이 예. 인력이 보내가지고 우리 기업이 함께 불을 창출하는 그렇죠. 그런 산업이 되는 거네요. 핵심 기술자 우리가 아니 파견한 그러니까 거예요. 한미 관계가 거꾸로 된 거죠. 예전에는 미국에서 기술을 가져와서 가르쳐주고 뭐 어쩌고 이랬다면 우리가 거꾸로 미국에 가서 군함 만들 때 기술부터 다 제공해주고 노동력도 제공해주고 자본도 제공해주고 이건 대반전이죠. 그래서 이거 핵 추진 잠수함이 우리 국력을 잠수함 말고 미군 해군. 예. 미군 해군의 그 상당히 중요한 네.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맡아서 설계하고 네. 제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네. 우리 지금 사실상 미 해군의 아주 기축 우리가 역할을 맡게 됐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기브앤테이크인데 우리 저 핵잠 관련해서 해주기로 한 거 빨리 해줘. 그러네요. 이게 되게 높아지는 그러네요. 거죠. 자, 그래서 뉴시스. 네, 정부 IAEA 사무총장 방한 일정 조율, 핵잠 연료 사찰 협의할 듯. 네,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핵잠 연료와 관련된 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 누가? 이재명 정부에서. 그러니까 체계적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아시아 쪽에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오셨습니다. 오늘 뭐 많은 분들 TV로 KTV 네. 이매진으로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전통 의장대 아주 국빈 방문이기 때문에 성스럽게 세레모니 때려주셨다. 요쪽에 저 청와대 기자실이 있거든요. 창문 빵빠방 이 소리 들립니다. 그리고 또 헬기 또 뜨고 뭐 내리고 그런 것도 다 들려요. 아주 현장감 있는데. 굉장히 국뽕이 차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요쪽에 요 귀퉁이에다가 천막을 좀 치고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국빈 방문 행사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오늘 행사를 맡으신 의전 비서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딱 하면 재밌을 거 정보도 아니야. 없는데 뭐 좋네요. 그냥 술술 나오시네 선배. 네? 여기서 딱 요 자리, 네. 요 귀퉁이, 네?
귀퉁이 구석택에서 네.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더 생동감 있겠어요. KTV 진짜. 이매진에서 중계는 안 해주잖아. 멘트는 없잖아. 청기화를 키워야 돼요. 그렇죠. 청기가 예전에 룰라 대통령 왔을 때 빠빠빠 사실 네. 예, 좀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언론이 맞아요. 있었으면 그거를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뉴미디어 풀단이 이번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해보려고 아 좋네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기회를 보고 예. 있는데 해필이면 오늘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아. 김어준 공장장이 또 오늘 방송 중에 엠박을 파기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뉴미디어 풀단이 이런 신규 사업과 좀 더 이 청와대와의 그 긴밀한 소통 이런 게 중요한 시점인데 김어준 씨가 엠박을 파기하는 바람에 지금 전체 기자단에서 징계와 관련된 표결이 진행 중입니다. 5시 50분에 최종 징계와 관련된 표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네, 지금 이상호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또잖아요. 또죠. 또는 심각한데요. 그러니까 한 번은 뭐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문제지만 엠바고랑 되게 중요한데 또라면 이거는 왜 또 그러죠? 요 얘기는 요 이따가? 지금 청와대 뉴스 바로 뒤에 네. 저희가 별도로 전해드릴 네, 네.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이게 기본적으로 지난번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박형광 기자가 청와대 사안을 엠바고라고 해서 보고를 한 거야. 네. 정보 보고를. 그러면 엠바고면 그냥 파악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는 관련 준비만 하든지. 그렇지. 네. 내부적으로 이제 자기 취재 준비를 위해서 미리 알고 계세요. 네네. 라고 해서 엠바고로 알려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싱가포르를 간다 뭐 이거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 싱가포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도 하고 사전에 취재 계획도 짜고 일어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냥 말해버린 거지. 네. 방송에서. 그 다른 언론사는 바보라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나? 약속이니까 지킨 건데. 그러면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경호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상대국에 대한 예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서로 발표 안 하기로 한 네.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나와버리면 싱가포르 기자들은 또 바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 약속을 어긴 게 되죠. 그래서 사실 엠바고 파기 중에 사실 가장 수위가 큰 엠바고 파기였어요 지난번에. 네네. 그렇죠. 근데 외교니까. 더구나 김어준 씨가 방송 중에도 그렇지만 서면으로도 그렇고 충분한 사과 입장을 밝히고 사과 경위도 밝혀주면서 재발 방지책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했단 말이야. 네. 사과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뭐냐? 제가 그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건 뭐냐면 사과를 해야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고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고 다시는 재발되면 안 되겠다라고 인식하면서 재발 방지책이 나오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사과를 안 하면 시작이에요. 그럼요. 사과를 안 하면 재발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건데 이번 사안도 똑같아요. 지난번이랑.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엠바고, 비보도 전제 간담회를 보고했겠지 박형광 씨가. 네네. 그 자리에 같이 저랑 있었거든요. 네네. 보고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그냥 이거 얘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엠바고 파기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중형이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잠시 뒤에 저희가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 뉴미디어 풀단이 딱 방송을 하고 하려면 우리가 청와대와의 어떤 신뢰관계가 돈독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깨져버리니까 사실 뉴스공장의 피해도 있겠지만 뉴미디어 풀단 전체 피해 그리고 나아가서 기자실 전체 그리고 이런 뉴미디어를 진흥하려고 하는 청와대와 대통령이 크게 지금 그러니까 위축되는 이재명 정부의 피해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정부도 못한 일을 청와대에서 시행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최초의 풀이에요. 그러면 풀단이. 무슨 성과가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란 측면에서 사고는 없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근데 사고가 한 번이 아니라 또 이건 문제인데요. 자, 오늘 인도네시아 국빈 방한을 계기로요. 교역, 투자 및 국방, 방산협력 고도화를 비롯해 AI 등 첨단 기술, 인프라, 조선, 원전, 에너지 전환, 문화창조 산업 등 신성장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포괄 앞에 특별히 붙네요. 이거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오, 이게 듣고 싶어요. 네. 포괄적이란 말은 가끔 써줘. 근데 이 특별하다라고 하는 건 네. 바로 그냥 동맹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동맹. 이 정도면.
실제로 요것도 이제 엠바고인데 요게 이제 방금 풀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거 사실 이런 거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정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청와대를 출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럼요. 매우 사실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정말 극도로 조심하는 하는데 교환식 종료 후 보도 가능해서 종료되나 안 되나 계속 저는 지켜봤어요. 종료가 됐습니다. 무려 이런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을 올리기 위해서 무려 특별 포괄적 전략 대화와 관한 양해각서가 수립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성찬이 아니야. 이게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양국 간에 엄정한 문서로 다 이게 구조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략 대화, 특별 포괄적 전략 대화 협의체가 만들어져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초국가 정부 같은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략 대화 체계가 만들어지면 이제 기구와 담당자가 정해지죠. 외교부, 양국 외교부 장관 책임집니다. 경제협력 양해각서, 핵심 광물 양해각서, 디지털 개발 양해각서, AI, 기본의료, 인적개발 협력 양해각서, 청정에너지, 탄소포집, 해양 플랜트 양해각서, 지식보호 양해각서, 한국수출위원회 양해각서. 이게 환경협력, 산림분야, 산불 개발협력, 데이터 및 통계, 한국 뭐 쫙쫙쫙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양해각서가 체결된 건 전 처음 봤어요. 16개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로 요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메이니스. 네, 이 대통령 인도네시아는 K방산의 파트너 미래 프로젝트 더 많이 만들자. 이번에 UAE 와중에 우리가 강훈식 그렇죠. 사장이 그야말로 포화를 뚫고 가가지고 총 2,400만 배럴의 네. 석유를 선제적으로 가져와서 사실 초기에 우리가 공포로부터 벗어났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KF21 이번에 이제 시제기에서 양산기가 1호가 오픈됐잖아요. 요거를 첫 수출을 지금 인도네시아랑 하잖아. 그래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랑 우리가 사실상 공동 개발, 공동 시장 진출 이런 그냥 동업자야 동업자. 최초로 지금 15기 정도 지금 하여튼 뭐 네,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시면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공동개발국으로 K방산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왔고 그죠? 이번 회담을 공동 계기로 개발국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동의 UAE만큼 동남아시아에서의 정말 교두보 핵심 파트너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관계를 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청와대 감동의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고발뉴스 보도인데요. 9년 만에 닿은 위로 이 대통령 화환에 스텔라 데이지오 가족들 눈물. 2017년이었죠. 세월호 참사 2년 뒤에 있었던 스텔라 데이지호 무려 22명이 실종된 제법 큰 참사였는데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잊혀진 게 아닌가. 유가족분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네. 이걸 딱 대통령이 또 챙겨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뭐 평가절하해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통령이 챙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유가족들한테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아니 그 상처가 아물지도 않는 상처잖아요. 그냥 뭐 까닭도 모르고 내 가족이 저렇게 참극을 당한 상황이고 이 문제도 잘 안 풀리고 맨날 아우성만 있고 가슴만 아픈 상황인데 그래도 국가의 리더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 대표가 여러분의 안타까운 거 연대하고 싶다. 여러분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나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건 가족들 입장에서 눈물 나는 일이죠. 저는 이렇게 대통령 일정을 하루 종일 팔로우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 네. 진정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냥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녕, 그러니까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형 참사 유가족들에 대해서 더더구나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성정인 것이죠. 특히 우리 유가족들 진실이라도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중앙일보입니다. 5월 1일 노동절, 올해부터 빨간 날, 교사, 공무원, 택배기사도 쉰다. 요거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 가짜 뉴스가 또 네? 와, 왜요? 이거 힘겹게 노동조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 근로자의 소득 날 하나요? 아닌데 다 자, 서울경- 노동절인데 정식 이름이. 우유가 충격에 5월 4일 임시공휴일 급부상.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받아 JTBC가 5월 4일 임시공휴일 검토. 근로자 날부터 닷새 황금 연휴 오나. 검토 아니에요? 5월 1일은 어렵게 갔는데. 결정한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입장을 또 냈어요. 네, 청와대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한 바 없어. 이런 거 좀 확실하게 확인 좀 하고 네. 오보를 때리면 청와대 시스템이 그만큼 이게 공전합니다. 요것도 네. 정정하고 처리하려면 그러니까 국가가 앞으로 나가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가짜 뉴스 때문에 그 쓰레기 대란 봉투 대란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채널A가 주도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네. 자 그런가 하면 대통령께서 또 직접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적발합니다. 어느 기사냐면 세계일보입니다. 네, 이 대통령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 세제 혜택 유지 시사. 네 제목 드디어 바뀌었네. 그럼 뭐 이렇게 제목이 복잡해? 원래 뭐였냐면 뭐야, 이거, 예. 원래는 이거였어. 대통령이 분명히 요걸 밝혔지. 네, 비거주 1주택도 거주용이 아닌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투자 대신에- 투기용이라면 대신에 갭 투자 요거 기사에서 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주거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합니다. 이걸 수차례 걸쳐서 말씀하셨다고 대통령께서. 그런데 기사에선 세계일보에서 조금 전에 보니까 고쳤는데 예. 조금 전 오후까지도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특히 투자용보다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이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삼중고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의 부동산 개혁의 불만을 사실과 무관하게 제기하고 부추기는 거죠. 집복시키고 네. 동력을 상실케 하는 이런 오보거든요. 이거 의도가 있는 오보잖아요. 네. 실수가 아니라 일부러 이재명 정부야 부디 부동산 개혁 성공하지 마 실패해야 돼 옛날이 좋아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왠지 세계일보가 네. 세계일보는 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여. 통일교와 연관돼 있어서 통일교랑 연관돼 있는 게 아니라 통일교 신문이죠. 색깔이 이쁘. 네. 워싱턴 타임즈의 맥을 잇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아세요 그 얘기? 모릅니다. 뉴욕에는 뉴욕 타임즈가 있잖아요. 네, 네. 워싱턴 포스트가 있잖아요. 네. 문선명 요걸 합한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 타임즈가 이름이 없어서 그걸 자기네 신문으로 한 거예요. 아니야 그게 원래는 옛날에 있었죠. 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워싱턴에 이제 취재하러 워싱턴 갔었어요. 안 가본 사람과 네. 가본 사람의 차이를 보시면 워싱턴에 이제 취재하러 갔다가 워싱턴 외곽에 있는 워싱턴 타임스라고 하는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진 기존의 신문이에요. 커요. 그거를 매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문선명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미국 로비에 쓰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세계일보는 지금 전사적으로 한학자 구명을 위해서 뛰어든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특검을 계속 흔드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일종의 정부 타격용 기사였던 걸로 보이는데 일단 제목은 바꿨네요. 네. 대통령께서 진짜 바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그러게요. 아유. 자, 일단은 김어준 씨 엠바고 파기와 관련돼서 아직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만 결과가 5시 50분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때 또 결과 확인해 드리더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일단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도 사실 요즘에 뉴스공장을 못 봅니다. 안 보고 시간상 취재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AI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줘 그럼 다 정리해서 나와요. 표로 나와요. 네. 네. 저희 뉴스 비평은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기자단에서 이거 엠바고 파기 아니냐라고 해서 기자들이 공유를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봤어요. 근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의 엠바고 파기였습니다. 뭐냐면 김어준 씨가 이제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이 출연했나 봐요. 그 자리에서 어제 누구랑 이거 이제 핵심 관계자들입니다. 청와대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을 했대. 그걸 봤대.
그랬더니 어떤 이제 그 원료죠. 공급에 문제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던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단 상대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왔다. 그래서 뭘 얘기했다. 이거는 밝히는 순간 엠바고 파기인 겁니다. 네. 더구나 브리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브리핑이 아니라 백그라운드도 아니라 비보도 간담회였어요. 네. 이거는 그냥 영원히 비보도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영상을 찾았더니 이미 삭제를 해놨더라고요. 자기들도 문제인 건 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 PD랑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한번 저희가 엠바고 부분은 이미 엠바고 파기가 된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이거를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B 처리를 좀 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하고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한 걸 봤더니 그러니까 박형광 씨한테 보고를 받은 거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던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기자들 상대로 브리핑한 걸 봤더니 공급 올해는 문제가 없다.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던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는 아닌데 우리가 수급을 그 중동 이외에 다른 쪽에서도 계속 지금 접촉하고 또 있고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수급을 해오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 정도입니까? 네, 안 해도 된다는 아닙니다. 그럼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건데. 예. 네. 근데 이제 기자들이 자꾸 질문하니까 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걱정은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걱정을 열심히 해서 잘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네요. 지금 이것보다도 더 한참 뒤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이것만 저희가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내용은 저도 뭐 알고는 있는데 대충 이게 질문의 뉘앙스가 뭔가 정부가 됐든 국회가 됐든 뭔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조금 의심할 만한 자꾸 이렇게 그렇게 오해될 만한 대화가 오고 가게끔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약간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굳이 저렇게 콕 집어서 계속 뭐 걱정하는 거 있으니까 뭐 걱정해서 열심히 잘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 정도네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이렇게 느껴지게 만드는 질문 같은데요. 우리 달고나 분들도 많이 지적해 주시는 게 왜 그 김어준 프로그램에 현직 장관이 나가냐. 거기보다는 오히려 레거시 쪽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영역을 넓힌달까 더 많은 국민들 맞아요. 왜냐하면 이 국힘당이 뿌리는 저 흑색 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뉴스공장을 응원했던 거지. 그냥 이 정부의 시책과 이 정부가 일 잘하는 거는 굳이 뉴스공장 볼 필요 없잖아요. 더 많은 국민이 알도록 공영방송에 출연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죠. 그러니까요. 뉴스공장은 사실 좀 다른 용도로 우리가 응원해 왔던 거지, 굳이. 그러니까 뭐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홍보 효과를 따진다면 공장주 동접자가 많은 곳에서 풀고 싶겠죠. 그런 리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실제로 다른 매체들을 골고루 배려하고 그런 가운데 다양한 의견들이 좀 더 언론 공동체에서 자라나게 하려면 골고루 출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뭐 당장 동접자가 많기 때문에 나가기도 하지만 나감으로써 동접자가 계속 더 많아지거나 최소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 다른 매체들이 오히려 좀 고사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측면도 그렇죠. 그러니까 고려를 해야 현직 장관이 됩니다. 김어준 체제를 공고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의도가 아니라 결과적이라도 네.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와대에서는 지금 여러분들 파악해 보셔서 알겠습니다. 뉴스공장을 대체로 안 나가고 있어요. 네. 네, 그거는 뭐 어떤 원칙이 정해졌다라기보다도 현상적으로 줄어든 건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든 뭔가 방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이 방송에 나갔다 하는 부분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엠바고가 파기된 부분에 대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한 5분 정도 뒤면은 뉴스공장에 대한 엠바고 파기. 네. 근데 이게 그 뭐 이제 표결이 나올 텐데 그 뭐 B 처리를 했지만 저는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 사실 우리 국익과 연관되어 있고 이게 내용이 공개됐을 경우 또 시장이 또 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엠바고를 언론이 국익의 관점에서 유지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리 판단 없이 방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고 저는 어쩌면 이건 제 생각인데 혼란을 오히려 주고 싶어가지고 저걸 일부러 공개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저는 황당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네, 다만 이게 너무 안 믿기니까. 문제가 자꾸 네. 반복되는 것이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사과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가 훌륭한 방송 진행자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기자의 관점에서 보면 저널리즘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틀릴 수 있다. 나의 팩트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잘못을 수정할 준비가 돼 있어요. 기자들은. 그리고 저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데스킹을 받잖아요. 그럼요. 데스킹이 그거잖아요. 그리고 기자들끼리는 뭐 영화에서도 가끔 보십니다만 특히 한국일보 같은 경우는 부장, 사장, 그러니까 님자도 안 붙여요. 왜냐하면 선배.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팩트에 대해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회 그 조직 풍토를 그렇게 만든 맞아요. 거란 말이야. 진짜 선배님 그러면 서로 얘기 못 하니까. 네네. 자, 그래서 팩트에 대해서 교정하고 수정 받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도 황우석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상한 뭐 음모론 K, 너무 많잖아요. 뭐 저 투표 네. 그 음모론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 최근 엠바고 파기 때도 사과 안 했잖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과를 안 했다는 것은 재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인데 또 똑같은 방식으로 엠바고가 파기돼서 이거는 이번에는 어떻게 뭐 실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김원준 씨 연락처 아시죠? 네. 그러면 사과라도 좀 한 박스 보내주시면. 죄송합니다. 이 상황 흉내내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자, TVUW9LG님께서 슈퍼챗을 시뻘겋게 무겁게 써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왕이면 메시지도 같이 올려주시면 더 넓게 공유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장인수 기자 사태가 이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어준 씨가 이제 하는 방송을 봤는데 저는 최소한 내 본인은 아니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스템은 재정비하겠다 정도는 최소한 밝힐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아니 저희가 시청자 수가 많아가지고 장인수 기자가 우리 방송을 택한 거가 어떻게 이걸 사과해야 되냐. 송정 잡수가 많은 것도 사과해야 돼요. 이렇게 농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에 충격받았어요. 아 이분의 언론관은 정말 이거 언론관이라고 부르기도 처참한. 네. 그래서 한 명의 개인 유튜버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언론을 지향한다면 그런데 이 뉴스공장의 사회적 영향력 거기에다 넘어서서 이제 제도권에서 받아들여져서 청와대 출입 기자까지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면 사과는 기본이고요. 시스템 재정비 약속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도 만약에 그 방송에서 또 시스템 재정비 약속을 안 한다면 저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도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서 이거는 강하게 징계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징계는 강하게 나올 거예요. 이번 같은 경우. 네. 근데 어느 정도 수위가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인수 씨 사태 같은 경우도 당연히 공동 진행자였고, 공동 진행자가 아니라 공동 출연해서 자기가 진행자였고 자기의 플랫폼이면 김어준 씨가 같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이를테면 전환길 TV 같은 경우를 산자부 장관이 고발했거든요. 네. 거기서 뭐 90만 배럴 뭐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근데 전환길 프로에서 지난번에 싱가포르와 관련돼서 뭐 150만 불인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빼돌렸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할 때 전환길 TV에서 전환길이 진행한 가운데 했기 때문에 전환길이 피소된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건 뭐 전환길 논리지만 왜 김어준은 왜 고소 안 하냐 뭐 이렇게 지금 오히려 전환길이 놀림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시민사회가. 김어준 씨에 대해서 계속 책임을 묻지 않으니까 더 김어준 씨가 자신의 잘못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김어준 씨랑 유시민 작가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과 안 하기. 네. 유시민 작가도 절대 사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뭐 지난번 노무현 재단에 뭐 검찰이 들여다봤다. 그때는 사과했지. 윤석열 정권 때라서 그랬나? 어찌됐든 간에 그때도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한번 정치평론 안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죠. 언제 해줬죠? 180성 얻는다. 그렇죠, 그렇죠. 라고 먼저 막 설익은 기대를 깠다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다. 예, 그때도 그렇죠. 정치평론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유시민 작가처럼 거꾸로 된 평론을 하거나 가짜 뉴스를 전했던 사람도 많잖아요.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지금 쇼츠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악플을 달고 있는데 저희한테 한번 보세요. 이때도 황우석 파문 났을 때도 MBC가 정말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나중에 진실로 드러났지만 그때 유시민 장관 전 장관이요.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이었고 유시민 씨와 정말 그 쌍벽을 이루면서 황우석을 쉴드 쳤던 게 김어준 씨예요. 그렇죠. 네, 김어준, 유시민 두 분이 PD수첩을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자, 유시민 작가의 당시 강연 내용입니다. 사과하셨나요? 망발했습니다. 그죠? 너무 망발해서 냉정한 할 정도죠. PD수첩 언론 자유 망발했습니다. 그죠? 너무 망발해서 냉정한 할 정도죠. PD수첩 황우석 박사 여러분 보셨죠? 황우석 박사를 연구를 검증하겠다. 이게 좀 터무니없는 겁니다. 그죠? 제가 가서 검증하는 거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PD수첩 프로듀서가 가서 검증하는 거는 제가 가서 검증하는 거가 똑같아요.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기자나 저나 생명공학에 대해서 모르긴 한다진데.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위원을 2년이나 했기 때문에 좀 안다고 그래. 무모하게 된 것이죠. 와. 근데 이 말하면 도시명할지 모르겠지만 재미삼아 합니다. 그 부당한 방식으로 과학자를 돌리니까 방송국이 흔들흔들하죠. 광고 끊어지고 난리 아닙니까? 언론 자유 망발했습니다. 그죠? 너무 망발해서 냉정한 할 정도. 이런 발언이 있었군요. PD수첩 황우석 박사 여러분 보셨죠? 황우석 박사 자, 실제로 아마 김어준 씨랑 유시민 작가랑 비교를 하면 허위 논평이나 거짓말, 가짜 뉴스 아마 비슷비슷하게 많을 겁니다. 가장 DJ 정부 때 DJ를 정말 가장 강하게 비난했던 사람이 또 유시민이거든. 그랬죠. 다 그걸 잊어버렸는지 어느 순간 대한민국 최고의 존경받는 어른이 돼버렸어요. 아니 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논평한 거 기억 안 나세요? 아우 그때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왜 됐는지 아세요? 문재인 때문에 했다고 문재인 그랬잖아. 덕분이지. 이재명이 무슨 경쟁력이 있냐고 이런 얘기를 대놓고. 문재인 때문에 경기지사가 되긴 했는데 여기까지야 너는. 이런 취지로 논평했잖아요. 자 그것도 실제로 공중파 나와서 한 겁니다 그거. 그럼요. 네. 이런 얘기 하면 할수록 저희 구독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고할 작정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뉴스공장 엠바고 파기와 관련해서 투표 집계는 아직 안 됐는데 저희가 중간 파악해본 결과 거의 90% 가까운 기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엠바고 파기에 따른 결정이 그쪽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다는 이게 뭐 소식입니다. 기자단의 뭐 카르텔 아니냐, 뭐 니네들 이익을 위해서 약소 매체 밀어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첨언해드리자면 사실 뭐 이상호 기자님이 더 많은 취재원이 계시겠지만 저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모시는 핵심 참모들 취재원이 있거든요. 요즘 어떤 분위기로 얘기하냐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김어준 방송이 왜 그러는 것 같냐라고 저한테 견해를 물어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약간 청와대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방송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근데 시스템 정비는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의도성을 의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한테 김어준 씨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허 기자? 라고 물어볼 정도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김어준 씨 같은 어떤 뉴미디어 이런 매체들을 청와대와 뭐 우리 국익을 위해서 뭐 이렇게 문호를 개방했는데 자꾸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데 사고
재발 방지 약속도 안 하고 뭐 계속 이렇게 해서 소동을 일으키니까 청와대도 부담스러워하는 게 대화 과정에서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단순히 네. 기자단의 어떤 무슨 뭐 갑질이고 이런 거 아니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접촉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왜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죽겠어요. 이런 반응이 많던데 청와대에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비보도를 전제로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만 저 말고도 기자가 수십 명이 있는 자리에서 청와대의 정말 최고 핵심 관계자가 뉴미디어를 진흥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데스킹이 안 되는 그런 사안들, 특히 이 뉴스공장에 당시에 또 그날도 오보가 있었어요. 아이고. 요거는 그 오보가 뭐 일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바로 삭제가 돼가지고 이런 오보를 제기하면서 뉴미디어에 대한 강한 불신을 기자들 앞에서 아주 중요한 분이 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건 그러니까 결국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진짜. 결국은 뉴미디어가 이제 우리가 촛불 언론이기도 하고 빛의 언론이기도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우리가 최소한 견인은 못하더라도 가치는 가야 되는데 그럼요. 뉴미디어를 진흥하고자 하는 청와대의 어떤 의지가 오히려 좀 사그라들 정도로 자꾸 이런 사고가 나서 안타깝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고발 뉴스도 있고 뭐 시민언론 민들레 같은 매체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신뢰관계는 저희가 일 잘할 테니까 계속 유지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카리스마 S2U님께서 아이고 김어준 씨 처벌 유시민 정치관여 그만하라 뭐 이런 강력한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것도 언론 사회에서 또 회자가 되는 또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JTBC 협상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시하는 가격차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지금 KBS 같은 경우에 상반기도 아니고 1, 4분기도 아니고 1, 2월 2달 동안만 마이너스 480억, MBC는 130억. 그러니까 요 추세로 가면 KBS는 상반기에만 1,000억, MBC는 50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 와중인데 수백억을 요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실상 파국으로 지난 월드컵 올림픽 때처럼 이제 JTBC 채널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이제 월드컵을 시청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JTBC는 4억 팔아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4억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근데 살 사람도 없대요. 그렇죠. 실제 뭐 메가박스나 보강 피닉스 같은 거 매각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네네. 그것도 임자가 안 나타난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부채 비율이 2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JTBC 부도 그러니까. 우려가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돼? 그러니까 공공재를 사유화할 때 생기는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대가가 얼마나 엄혹한지도 또 보게 되네요. 네, 실제로 이게 재밌는 게 SBS 같은 경우 이번에 요 이제 코리아 풀 소속인데 네. 중개권료 협상 때 안 나가려고 그랬어요. SBS는. 왜냐하면 원래 이번에 이거를 이제 일본 말로 이거 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하튼 요거를 싹쓸이 네. 싹쓸이를 2017년에 한 거야. 그래서 30 몇 년도까지 이 싹쓸이를 한 주인공이 SBS에서 싹쓸이한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이 JTBC 같다는 네. 거죠? 네. 그 양반이 원래 MBC 소속이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네, 네. 그럼 선배도 아시는 분이겠네요. 그 옛날 사람이야. 그러니까 MBC에 교양 피드로 있다가 이제 SBS 넘어가서 그거 중개권을 싹쓸이하는. 그때 네. 원래는 그냥 공중파에서 풀로 해서 저렴하게 했었는데 SBS가 아니 우리가 이때 좀 쳐야겠다 해가지고 싹쓸이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게 올라간 거야. 가격이. 뭐 IOC나 피파는 만세죠. 그렇게 그렇죠. 해주시면 가격이 네.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KBS, MBC, SBS 코리아 풀이 네. 월드컵에다가 가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때보다 지금 방송 광고 매출이 절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적정 금액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월드컵 측에서 야
니네 이거 한국에서 더 이거보다 훨씬 세게 써낸 업체가 있는데 너희들한테 안 줘 그런 거야. 네. 몰랐대요. JTBC인지. 와. 보니까 JTBC네. 네. 누가 한 거야? 그랬더니 SBS 때 이거 했던 그 홍모 씨가 JTBC 가가지고 그걸 한 거야. 재벌은 개 못 준다는 속담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거 하라고 스카우트 한 거지. 네네. 홍 회장이 JTBC에서. 그래서 이거를 싹 쓸어 와가지고 막 샴페인 파티하고 막 오. 2017년에 네네. JTBC가 시청률 좋았잖아. 손석희 뉴스 뜨고 그 다음에 왜 스카이 캐슬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거. 네. 완전히 떴을 때 우리가 스포츠까지 먹으면 이제 우리가 완전히 다 먹는다. 이래서 큰 돈을 쓴 거지. 그때 그거는 홍정도가 아니라 아버지가 한 거군요. 뭐 둘 다 관여했겠죠. 네.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뭐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뭐 이런 것도 주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의 자충수가 됐다. 네. 네. 근데 뭐 공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자기네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다 그랬으니까 뭐 책임져야죠. 그렇죠. 아니 뭐 전문 용어로 그럴 때 쌤통이라고 부르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동의 가치가 있잖아요. 동업자이고 또 외국의 그렇죠. 우리 국가대표로 운영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렇게 우리가 싸 짊어지고 갖다 줘야 될 이유가 뭐 세금을 있습니까? 투입해서 이 국제 스포츠 국가대표를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가 뭐 몇몇 스포츠는 사실 국가의 공공재처럼 관리가 되고 투자를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돈을 벌 생각을 한다? 방송사가 좀 절제해야죠. 그렇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월드컵도 그리고 올림픽도 이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중요한 계기이기 때문에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한번 하셨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방미통이까지 나서서 중재를 했는데 결국은 JTBC가 손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SBS 같은 경우는 윤 회장이 우리는 재협상 안 해. 얼마나 믿겠어. 그렇죠. 홍모 씨가. 어?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줬는데 결국은 파기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방송 3사는 월드컵에 대해서 뜨뜻미지근한 보도만 좀 하다 말 것 같고요. 붐 조성도 안 되고 거리 응원 이런 것도 잘 안 될 것 같고 JTBC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휘청거리다 쓰러지겠네요. 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합리성이 지배하는 엄혹한 현장이기 때문에 네, 뭐 또 그대로 원칙이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재현 씨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특종을 가져왔어요. 와, 근데 요게 저희 광고 시간 때문에 더 중요하죠. 네, 더 다행히 저희가 이제 광고가 많이 줄어서요. 오늘은 2개입니다만 아마 내일은 광고 없다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는데 아이고. 네, 그만큼은 저희가 보도할 시간이 늘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무림해서 이렇게 조용히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신, 철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 철학사도 보면은 철학 없이 수백 년이 지난 시기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대한민국이 이제 87년 체제에서 새롭게 뉴 이재명 시대로 넘어가려면 우리가 철학적인 재무장이 필요한데 사실 운동권의 철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런 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조금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기에 예도 선생님이나 함동균 박사님이나 큰 기여를 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도TV 많이 좀 구독하시고 교양의 질을 좀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허재현 타임.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좀 또 취재한 게 주시네요. 많은데 제가 네. 늦게 시간을 아닙니다. 드립니다. 네. 진행, 예. 네, 제가 깨끗한 것 YTN 같아요. 기사로 시작을 할게요. 네. 이화영 전 변호사, 설주환, 박상용 회유, 나 때는 없었다. 연어, 냄새도 못 맡아. 자, 지금 서민석 변호사 네. 이전에 맡았던 분인가요? 이화영. 바로 직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겹치기도 합니다. 겹치기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서민석 이분은 이제 2023년 6월 초쯤에 그냥 본인이 사임하고 그만두고요. 네. 서민석 변호사는 조금 며칠 더 합니다. 하여튼 같은 시기에 있었는데. 설주환이 먼저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주환 변호사가 어쩐 이유에서인지 자꾸 이미 다 드러난 연어술 파티,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처럼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내가 변호했을 때 내가 못 봤으니까
자기가 못 봤으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만요. 이분 자꾸 그런 방송을 해요. 잠깐만요. 네. 우리가 이제 설주환 변호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소개를 한 분입니까? 정확한 그 선임 과정은 이제 당사자들만 아는 거고요. 네. 다만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요.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민주당 쪽에 어떤 좀 의지가 실려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원래는 현극태 변호사가 하다가 이분이 또 막 여러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만둬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알아보다가 내부에서 추천을 설주환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제가 공격적으로 한번 질문 네. 드려볼게요. 제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대화를 뭐 이렇게 저렇게 들어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이제 서로 누가 먼저 하자고 했느냐 뭐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서민석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딜이 되고 있었다. 설주환 입회하에 나는 이미 다 취지로 얘기를 예. 하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내 의뢰인의 이익의 관점에서 그 약속이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이지 내가 제안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그건 제대로 당사자들만 아는 것이고 이게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설주환 변호사랑 박상용이랑 먼저 딜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박상용 검사가 아니 설주환 변호사 보는 앞에서 이미 이화영 부지사님이 쌍방울 뭐 대북송금 이미 자필 치술서를 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민석 변호사도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당해서 보냈다는데 그 자필 그렇게 진술이 부족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그렇죠. 그 지사한테 보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알 수도 있었을 것이다는 정도까지만 물어난 거죠. 뉘앙스까지만. 네, 그러니까 뉘앙스. 그게 이제 부족하니까 박상용은 더 깊이 기술을 걸고 싶었던. 네. 자, 자, 그러면 설주환은 어떤 이유로 딜에 응했거나 딜을 제시했거나 그러니까 제시했을 수도 있고 받았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설주환과 박상용의 딜이 있었던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는 확인은 아직은 안 되지만 아니. 설주환 본인이 네, 뭐 아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서민석이 앞선 네. 그러니까 딜을 한 것과 설주환이 보는 앞에서 이화영이 이제 진술한 건 좀 다른 건데 설주환은 나는 딜 같은 거 안 했다. 이화영 부지사가 그냥 자기 의지대로 그냥 이렇게 쓰신 거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말은 다르거든요. 설주환이 무슨 페이퍼 하나를 들고 와서 면회를 하면서 당의 관점이다. 어차피 이재명 구속까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좀 원하는 진술 대충 해주고 나와서 싸우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당의 입장인 것처럼 그렇게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화영 부지사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네. 초기에 그런 허위 진술을 써줬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얘기를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데 민주당. 그러니까 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정황인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지금 방금 우리 YTN이 제목으로 뽑은 거 연어 냄새도 못 맡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자꾸 하시는데 네. 연어 술파티 존재 자체를 마치 부인하는 듯한 네. 느낌을 줘요. 이미 법무부 감찰로 다 확인이 됐습니다. 2023년 5월 17일 저녁 6시 한 반부터 저녁 8시 한 반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감찰에서 이미 확인이 돼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분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요. 나 때는 없었다라고 하는 취지. 교묘하게 좀 이렇게 약간 포장술인 것 같은데 이분이 저녁 7시쯤 퇴청을 하긴 합니다. 수원지검 13135실에 있다가 퇴청을 했다가 저녁 8시쯤에 바깥에서 밥 먹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 출입기록 카드 같은 것들이 다 확인이 돼요. 직접 확인하셨어요? 기록 저는 이런 것 확인했습니다. 이제 법무부 쪽으로부터. 좋습니다. 그런데 네.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빈 시간대가 있었던 거예요. 저녁 한 최소한 6시 50분부터 7시 한참 지나서까지는 그 연어 술 파티 그 영상 녹화실에서는 이 사람은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난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만약에 이화영 네. 부지사를 배려한다면. 네. 근데 여기 보면 나 때는 없었다. 냄새도 못 맡았다. 이러면 마치 전면적으로 이런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인상을 그렇죠. 준단 말이에요. 마치 법무부가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처럼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게 됐잖아요. 이 기사만 읽으면. 그렇죠. 근데 설주환 변호사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정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추측입니다. 네? 이분은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으로 저는 네? 분류를 하고 있어요. 아, 그쵸. 왜냐하면 예, 이분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긴 하지만 네? 뭐 이재명 대표 때 뭐 민주당 법률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민주당의 주류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세력과 새로운 미래.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지금은 게다가 개혁신당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정치적 진출이 잘 안 되니까 하여튼 바지런히 뛰어다니는 뭐랄까 여의도 밤안개 같은 캐릭터네요. 네. 24년에 새로운 미래 창당 시점에 인볼브했다가 지금은 이제 탈당한 상태라고 하는데 이낙연 쪽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 개혁신당이 안 나오잖아요. 네. 개혁신당 활동도 하고 개혁신당 네. 패널로도 활동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가 하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정치적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저렇게 정성호 법무장관의 감찰 이해가 내용과 되네. 네, 자꾸 이화영 부지사를 공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건 변호인으로서의 양심을 저버리시는 겁니다. 어허. 본인이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으로서도 양심이 있을 텐데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정말 네, 부적절합니다. 새미래 쪽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저는 되네. 양심 특별히 운운하면서 그분에게 뭐 양심을 되찾기를 권면할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이분이 생각이 또 하나 거짓말을 제가 볼 땐 거짓말로 보이는데 자꾸 김현지 실장에 대해서도 조금 부적절한 얘기를 자꾸 해요. 자기가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 뭐 그 변호하다가 해임됐다. 김현지가 그만두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화영 사건하고 김현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이 없죠, 당연히. 예,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설주환과 직접 통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왜 그만두셨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를 당해서 자꾸 좀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의심받을 바엔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얘기해버렸다. 의심 받아도 싸네 지금. 하다도 싸잖아요. 예, 자꾸 아니 이런 자술서를 왜 쓰라고 변호사가 오히려 권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는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달되니까 당에서도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그만뒀다라고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녹취 다 있는데 근데 지금은 또 방송에 나가서 김현지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김현지를 때리는 게 저들의 유행이거든. 그래야 뭐 방송 출연을 한 번이라도 더 하실 수 있는지 고약한 모르겠지만 친구네요. 이거는 그래서 설주환 변호사는 뭔가 교묘하게 명예훼손 소송을 살짝 피해가는 정도로만 네 사실과 논평을 뒤섞어서 얘기하는데 선수다. 그 이준석이 맨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개혁신당에 가서 뭐 잘 하시겠네요. 이게 이제 보니까 되게 이분이 이제 변호사니까 자기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지능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네. 여러 냄새도 못 맡았다. 결국 이제 이재명과 이화영 두 분에게 불리한 국면으로 이렇게 그 연어 냄새는 어떤 냄새인가요? 아니 고기 냄새 이런 거는 다가오는데 연어 냄새가 뭐죠? 저도 안 먹어본 지 오래돼요. 그러니까 좀 네, 오늘 저녁은 네. 연어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설주환 변호사에게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많은 교도관들 이미 다 함께 진술을 하고 있고 이화영 부지사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주환 변호사는 나는 못 봤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교도관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미 법무부에서 확정된 감찰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 계속 부인하는 거는 변호인으로서 부적절하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변호인이었잖아요. 의뢰인이었고 의뢰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넘어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리 움직이고 있거든요. 정치적 행보를 하는 그러면 거네. 뭐 양심 떠나서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해야 되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네. 네, 뭐 더 이상 말을 안 못하겠습니다. 요 기사 하나 볼게요. 네, 차기 공수처장 후보군의 김태규, 서민석, 한상규 등 8명. 저는 몰랐어요. 이 예정 기사입니다 이거. 이 서민석을 법률 특보로 그리고 청주 예비 후보에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오케이를 정청래 대표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윤석열 정부 때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이성윤 의원은 이 서민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정말 그 중하디 중한 자리죠. 특검 후보로 추천하기까지 했다.
라고 해서 이제 청와대에 강한 어떤 불쾌감까지 자아냈던 사람인데 2013년이면 윤석열 정권이 서슬퍼렇던 시절인데 그때 당시에 공수처장 후보로 서민석이 거론됐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서민석이라고 하는 현재 이제 정치인이 뒤늦게 지금 박상영과의 녹취를 풀면서 마치 지금 8월 16일 이후에 독립운동하는 그런 8월 15일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 네네. 시작한 상황인데 너무나 정치적으로 지금 속이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정말 순수하게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미 전임 변호사가 딜을 진행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딜이 유지돼야 된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이해에 입각해서 이런 대화를 한 거야라고 하는 논리를 지금 펴고 계신데 만약에 저라면 진실을 밝히는 쪽으로 내가 변호사로의 일을 하지 거짓말인데 이거 딜이니까 계속 돼야 돼 라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다, 냄새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1월 한창 윤석열이 집권하던 시기에 공수처장 후보로 거명이 됐다라고 하면 네. 이게 또 우리가 몰랐던 딜이 또 있었던 건가 아닌가? 이런 상상을 하게 돼요. 아니, 상상은 자유니까. 아니 타당하고요. 그다음에 핸드폰 관리도 이상하잖아요. 3년 만에 막 녹취를 찾아내고 그걸 그냥 이 사람의 변명이랄까 설명을 그대로 쫓아가기엔 너무 좀 험해요. 내 머리 상태가 헝클어져요. 야, 이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당의 최고위원이 그렇게 신임하고 그렇게 중요한 책무를 맡아야 된다고 강변했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서까지 강변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튼 네, 여하튼 여기 보면은 실제로 그냥 언론이 하마평을 그냥 상상력으로 쓴 게 아니라 공수처장 명단에 오른 거잖아요. 추천위원들이 제시한 네. 8명의 명단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야. 네. 그럼 아예 안 될 사람을 올리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네. 네. 그 박상윤 검사랑 통화하는 뉘앙스, 그러니까 굉장히 친해 보이고, 그러니까. 뭐 부장님 막 이러면서 뭐 존경하는 정말 좋은 변호사님입니다. 막 이렇게 박상윤 검사가 칭찬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전임자와의 딜이 아니라 네. 관계가 상당히 어떤 신뢰적 기반에서 대화를 나누는 걸로 충분히 인식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리라는 게 굉장히 좁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뭐 가짜들도 막 섞여 있고 그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점검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알면 알수록 깜짝 놀랄 만한 정치인들이 정말 많은데 특히 서민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공수처장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주변에 이화영 이제 부지사님의 이제 측근들한테 나 공수처장 후보 됐으니까 나 민주당에서 이거 그때 이런 일들 뭐 백정아 사모랑 싸우고 뭐 이런 것들 제발 좀 외부에 더 이상 얘기 좀 하지 말아줘 부탁까지 했다라고 제가 그 부탁 들은 분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분은 정말 이화영 부지사님이 곤란을 겪을 때 이화영 부지사님을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공수처장 후보가 되니까 이걸 너무 꼭 하고 싶어서 이런 것들을 또 막 자기가 벌렸던 일을 더 이상 소문나지 않게 막 관리하고 뭐 그런 분이에요. 아니 잠깐만. 네. 직접 들었다고 하면 그 직접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네, 몇 분 안 되죠. 그래서 뭐 누구나 추정 가능한 분이고요. 근데 다만 어쨌든 저는 정말 그 정청래 대표가 법률특보까지 맡길 정도였다면 당내 내부에서 이분에 대한 하마평은 당연히 검증은 하셨어야 된다. 근데 하셨겠죠. 했을 테니까 더 정청래 대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을 법률특보로 하고 그걸 기반으로 청주시장 뭐 지금 뭐 이렇게 또 예비 나온다고 후보를 하는데 나왔고 네. 그 자격 검증에 문제 없다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 출마 이전부터 정청래 대표랑 교감이 있었던 것이고 나아가서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 좀 분류되고 있는 이성윤 의원으로부터
두 차례인가요? 특검 후보로 두 차례가 올렸다는 거 아닙니까? 1차 특검 때도 올렸다는 그때 이성윤 의원이 혼자 했겠습니까? 당연히 법률특보한테 자문 구하고 이 사람 괜찮아? 하고 물어보고 했겠죠. 그리고 당연히 정청래 대표 오케이를 받았겠죠. 네. 그래서 이걸 이성윤 의원만 책임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같이 논의했던 당대표실이 누구 다 고백을 해야 돼요. 저는 당연히 서민석 특보랑 당연히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이성윤 의원이. 그래서 서민석 변호사가 많은 것들을 지금 감추고 있고. 근데 다만 어쨌든 이 박상현 검사와의 녹취를 어쨌든 공개를 해서 또 진실에 또 한 걸음 가게 된 거에 대한 그건 다 공은 인정하지만 제가 국민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박상현 검사는 감옥으로 가야 되고 서민석 변호사는 그냥 본인 로펌에 계세요. 정치권 얼씬거리지 마시고. 저는 국민으로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다만 국회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저도 국정조사 아마 특위에 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이제 마주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거의 90% 정도의 기자들이 이거 엠바고 파기가 명확하고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 과정은 이제 뉴스공장의 대응을 보면서 이제 뭐 또 입장문 같은 것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양형을 결정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 하는 사실까지 확인해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해 주신 오창희 인권연대 국장님. 네, 감사합니다. 고발 뉴스 때문에 힘을 얻고요. 아까 그 광고가 적게 들어온다 그래서 마음은 아픈데 내일부터 대박 나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허지영 기자. 네. 요즘 뭐 제가 특종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알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지 않은데 이상호 고발 뉴스 덕에 여기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상호 TV 이 고발 뉴스에 와서 슈퍼챗 허재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많이 쏴주셔도 제가 오히려 기쁠 것 같습니다. 아직 방송 안 끝났으니까요. 빨리 지금 슈퍼챗 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 뭐 안방만의 노승희 아나운서. 네, 오늘도 고발 뉴스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도 현장에서 팩트를 온몸으로 취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 정오 12시 청기화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